일본 TV 독격의 네트워크를 통해 1982년 3월 18일부터 1983년 5월 26일까지 방영한 TV 애니메이션으로 로봇 애니메이션을 주로 제작하면서 꼬마 탐정 안제 정도나 만들었던 아시 프로덕션이 갑자기 도전한 마법 소녀물로, 아시 프로덕션은 소녀들에게 팔아먹기 좋은 마법 소녀물을 의뢰받게 되었고, 이 작품의 스토리를 각본가 슈도 타케시에게 의뢰했다. 슈도는 소녀 취향 작품의 각본을 한 번도 쓴 적 없고 마법 소녀물도 한 번도 본 적 없었지만, 이 건을 듣는 순간 소녀를 주인공으로 해서 자신이 학생 시절부터 구상하던 스토리가 떠올랐고, 의뢰를 수락한 후 그 즉시 자신이 구상하던 이야기를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내용으로 굳히면서 마법 소녀물 스타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민키 모모는 전설이 되었다. 보통 애니메이션에서 각본가의 위치는 민키 모모에서는 작품의 세계관부터 설정 하나까지 전부 슈도 타케시의 머리에서 나왔다. 결국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도 슈도 타케시였다. 한편 왕고회사 측에서는 매화 변신 장면이 들어가기만 하며 어떤 내용으로 전개하든 전혀 간섭을 안했고, 제작진은 스폰서의 반응에 대해 슬슬 간을 보다가 8화를 기점으로 폭주를 개시. 이후 민키 모모는 첩보물부터 패러디물에 로봇물까지 오가며 별거별거 다 나오는 작품이 되어갔다. 하지만 시청자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아시 프로덕션의 작품답게 완고 매상이 별달리 올라가지가 않았고, 결국 민키 모모는 조기 종영되는 걸로 결정이 났다. 52화까지는 만들 예정이었다가 42화로 조기 종영이 결정났다가 다시 광고사 쪽 프로듀서가 죽어라 노력한 끝에 4화분을 더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 덕에 어느정도 여유는 있게 최종화를 만들 수 있었으며, 그래서 슈도 타케시가 각본을 쓰고 제작진이 애정과 총력을 기울여 최종화 전에 밑밥을 적절히 깔 수 있었다. 다름 아닌 마법도구가 악당의 총에 맞아서 파괴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법도구 부활 없이 여주인공이 차에 치여 죽고 환생한다는 최종화가 완성. 이 최종화는 두고두고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회자되는 에피소드가 되었다. 민키를 칭찬한 장난감을 실은 트럭이었는데, 이는 장난감 회사가 민키를 죽인 격이며, 즉 스폰서를 암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민키 모모의 주제가를 합창하는데 성우인 코야마 미미를 비롯해 제작진들이 직접 합창을 했을 정도로 제작진들은 민키 모모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한국 더빙은 당연히 이 주제가 합창 부분은 그냥 음악으로 덮었다. 그런데 최종화 다 만들고 놓고 보니 갑자기 연장 방영이 결정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마무리에 감동하던 제작진들이 몽땅 총공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스폰서 측에서 새로 광고를 만들었다며 이 광고 광고용으로 민키를 이어가라고 나온 것이다. 이미 만들어 놓은 에피소드상 도저히 뒷내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민키 모모가 꿈속에서 보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어떻게 상황을 짜맞추고 작품을 이어갔고, 46화 이후 시간 벌이로 총 지편 2편을 넣고는 총 63화로 작품은 끝이 났다. 슈퍼전대 시리즈의 10번째 시리즈로 중국에 잔류한 일본인 고아 히키 아게샤를 스토리의 모티브로 하여 가족과 이별한 아픔을 테마로 잡은 슈퍼전대다. 국내에서는 지구방위 대우 레시맨이란 이름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최후반부에 등장하는 반 플래시 현상으로 인한 긴박감은 본작이 슈퍼전대 시리즈 중에서도 상당한 수작으로 취급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여서 인기 상승에 한몫했으며, 최종화에서 개조실험 제공 매스와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와중에조차 플래시맨이 지구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는 연출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다. 결국 부모님과 만날 수 있던 사람은 여성 멤버인 사라 1명 뿐이었고, 결국 반 플래시 현상 때문에 애써 지켜낸 지구를 떠나는 마지막 장면은 문자 그대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이다. 이 인상 깊은 최종화 덕분인지 슈퍼전대 35주년 특별 프로그램에서 슈퍼전대 제자 스태프들이 뽑은 인상 깊었던 최종화 새 작품에 당당하게 들어가기도 했다. 당시 시청자들에게 이 결말은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이며, 하지만 진 다이가 반드시 지구로 돌아올 것을 다짐하는 장면에서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준다. 줄거리를 알아보자면, 안트베르펑 교회의 작은 농촌 변두리에 사는 15세 소년 네로는 정직한 성품을 지닌 외할아버지 예안 다스와 파테라슈는 철물점 상인에게 혹사당한 끝에 버려진 것을 예측한 다스와 어린 네로가 거두어 길렀다. 네로는 우유 배달 일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화가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으며, 안트베르펑 대성단 중앙재단을 보고 싶어 했다. 17세기의 화가 루벤스가 그린 성화가 전시되어 있는데 비싼 관람료 때문에 네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로의 유일한 친구는 풍차 오두막집의 외동딸인 12세 소녀 아로아이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바스 코제트는 집이 가난한 네로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네로는 도시에서 열리는 회화 콩쿠르에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쓰러진 나무에 앉아있는 미셸 할아버지를 그렸으며 도화지를 살 수 없어 널판지에木탄으로 그렸다. 네로의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새로운 우유업자에게 이를 빼앗겼고 풍차 오두막의 외부와 곡물 창고가 전소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방화 누명도 썼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난 뒤 크리스마스 전날 집세가 체납되어 결국 코제트의 친구이자 욕심많고 돈밖에 모르는 집주인 한스에 의해 오두막에서도 쫓겨났다. 마침 크리스마스 전날은 도시에서 열린 회화 콩쿠르의 발표가 있었다. 네로는 여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그 희망마저도 무너졌다.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지만 다들 매몰차게 네로와 파트라슈를 외면했다. 상심한 나머지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을 걷던 네로는 파트라슈가 지갑을 발견한 것을 본다. 지갑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코제트의 것이었다. 문득 돈을 보게 되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루아의 집에 지갑을 전해준 다음 다시 길을 걸었다. 코제트는 자신의 지갑을 찾지 못해서 크게 상심했다가 귀가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늘이 자기에게 내린 벌이라면서 자신이 저지른 심한 차사를 크게 후회한 다음 네로를 찾아서 양자로 받아들이고 성인이 되면 전 재산의 절반을 주고 딸과 결혼시킬 것이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한 다음 네로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겠다고 하자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고 네로에게 미안해했다. 네로는 지갑과 함께 파테라슈를 풍차 방앗간에 맡기고 떠난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네로는 크리스마스에만 특별히 공개되는 루벤스의 그림을 보려고 성당으로 갔지만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는데 마침 구름 사이에서 한 줄기의 달빛이 재단을 비춰서 그의 어머니 실현되었다. 그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으며 파테라슈는 풍차 방앗간에서 뛰쳐나와 성당에서 네로와 다시 만난다. 그리고 그 둘은 크리스마스 추위 속에서 서로 끌어안은 채로 얼어 죽었다. 크리스마스가 된 이튿날 아침 네로와 파테라슈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콩쿠르에서 네로의 재능을 알아본 저명한 화가가 그를 데려다 제자로 삼아서 키우려고 했지만 네로의 시신을 보고 입이 늦었다는 사실에 그 화가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다. 네로와 파테라슈의 죽음에 코제트와 아로아의 엄마 그리고 한스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슬퍼하고 자신들의 행동들을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한다는 내용이다. 스토리 작가가 네로와 파테라슈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지 대단히 비극적인 결말로 끝낸다. 보통 동화가 애니메이션화되면 원작은 비극이라고 해도 해피엔딩으로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플랜더스의 개는 주인공에게 몹시 잔인하다. 실제로 플랜더스의 개가 방영할 당시 일본 전역에서 네로와 파테라슈를 살려달라는 어린이들의 편지가 빗발쳤다고 한다. 총재 제트가 꾸민 음모로 중성자 별이 날아오자 과학 닌자들은 우주로 출동하는데 출발 직전 카모 기술장은 가짜변에게 남부 박사가 전해주라고 했다며 남부 박사의 으뜸이 펜던트를 준다. 가짜변은 우주로 날아갔지만 중성자 별을 저지할 수 없었다. 그때 에고보스라는 총재 제트의 목표가 지구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배신당했음을 느끼며 맥켄들과 소수의 정예부대로 총재 제트를 공격하지만 총재 제트의 기체에 동력 장치 파손과 작은 흠집을 남기고 결국 중심핵을 파괴하지 못하면서 부하들을 잃고 자신도 죽게 된다. 가짜벨은 중성자 벨을 저지하려면 총재 제트를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바로 에고보스라가 남긴 이 흠집으로 총재 제트 기체 안에 잠입하여 독수리 캔이 중심핵을 파괴한다. 총재 제트가 파괴되면서 그 안에 있던 가짜맨은 기절하고 쓰러진다. 가짜 밴드는 폭발에 휩쓸리지만 남부 박사의 으뜸이 펜던트가 작동하고 이것이 바라는 성광에 휩싸인 과학 닌자대는 불새로 변해서 어디론지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많은 분들이 주연 5명이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아래서 모두 함께 최후를 만난다는 충격의 결말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 불사조 연출로 살아나왔다는 설도 있다. 어디까지나 확실하게 모두가 살아있는 건 보여주지를 않았고 그래도 마지막을 이렇게 희망차게 끝냈으니 살아있다고 본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야키모토 야스시와 이케다 코이에 리리카 SOS를 원작으로 하는 미디어 믹스 형태 애니메이션으로 1995년 7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총 35화 방영했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50화까지 방영할 예정이었고 인기도 좋았지만 35화에서 조기 종영되었다.
실제로 26화까지만 해도 극중 적대 세력인 다크 조커와의 일전이 긴장감 있게 이어졌지만 27화부터는 일상 스토리의 비중이 높아지고 급기야 34화에서는 주인공 리리카의 죽음이 확정되는 충격적인 급전개로 이어진다. 제작에 참여한 와다 타카야키가 밝힌 바에 따르면 총 감독인 다이치 아키 타로가 신나서 자기에게 콘티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재밌었다며 조기 종영되어 다 보여주지 못한 게 많아 아까운 작품이라고 한다. 모자를 선물한 소년이 생명의 꽃은 너의 몸속에 있다. 그 꽃을 피우면 넌 죽는다라는 충격적 말을 한다. 결국 리리카는 변신 주문을 외우고 꽃을 피우고 지구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물러나고 리리카는 소멸하고 만다. 엔딩에서 리리카가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 사망하고 천계에서 리리카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여준다는 말과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어느 쪽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본작이 관련 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아서 스폰서가 떨어져 나가고 결국 예상 제작 편수 50화를 채우지 못하고 35화에서 조기 종영을 하게 되어서 전개가 많이 흐려지게 되자 충격적인 배드 엔딩을 마련했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리카는 엄연히 살아있다. 애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애니판에서 마지막에 꿈인지 아닌지 몽환적인 배경에서 리리카가 일어나면서 끝나기 때문이다. 결국 애니메이션의 묘사에 부족함이었다. 사실 이런 논란은 다 필요 없고 감독 다이치 아키타로가 직접 리리카는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한 데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